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것들은 요건 부록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폭렬 현상의 원리 등등에 대해서 또 패시브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폭렬에 대한 대책은 콘크리트를 보호해야 철근이 산다. 철근은 보호해야 건물이 산다. 건물이 살아야 사람이 도망갈 수 있다. 전제하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야지 건물을 화재 진압 후 다시 쓸 수 있다. 71년에 발생해서 1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대연각 호텔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퇴계로에 서 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임대 들어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 불난 건물은 들어가면 장사가 불티나게 잘 된다 그래가지고 윗돈 받고 줄라 그래도 뭐 한참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패시브 대책은 뭐냐면 어쨌든 폭렬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콘크리트에 물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같은 가열을 받더라도 어찌됐든 콘크리트가 팽창해서 틀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내부에 이렇게 뭐 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이렇게 흙벽돌 만들잖아요. 이거 흙벽돌 그냥 만들면 이거 못 써먹습니다. 자꾸 부러지고 깨지고. 그래서 흙벽돌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주면 굳은 다음에 얘 엄청 깜짝 놀랄 정도로 깨지지 않는 벽돌이 탄생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열로 해서 가열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만 뭐 늘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햇빛에 말려서 쓰려면 햇빛에 말린 진흙의 강도라는 게 결합력이라는 게 큰 게 아닌데 이걸 크랙까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지푸라기를 잘 섞어 놉니다. 이렇게 다. 한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건물 공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귀순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어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귀순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그 분당에서는 바닷모래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전량 구조 안전 진단을 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었을 때인데 그때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북한에서는 콘크리트에 쌀이나무를 집어넣어서 양생을 시키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ACI 코드라든가 전 세계적인 콘크리트 품질 관리와 같은 수준에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면밀하게 따져 나가는데 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다 비벼서 그냥 붓는 거고 공부들 안 하고 뭐 좀 새로운 공법도 도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은 쌀이나무를 가지고 한다는데 이런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LH공사 있을 때 연구소에 쌀이나무 공법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사람 찾아서 물어보니까 흙벽돌이에요. 흙벽돌. 여기 흙벽돌에다가 우리는 지푸라기 집어넣는데 거긴 볏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쌀이나무 잘라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쌀이나무보다는 훨씬 더 잘게 내부에 섬유질이 잘 퍼질 수 있는 지푸라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어찌어찌 또 세월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그 지푸라기 대신에 콘크리트 속에는 뭘 집어넣느냐 하면 섬유질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유리섬유부터 시작해서 또 철사, 가느다란 철사를 잘라서 골고루 뿌려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옆에 탄소 필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제일 흔한 것이 와이어 메쉬나 메탈라스 같은 이런 철망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어떤 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파괴되려고 해도 얘를 좀 더 잡아주려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그 하중에 견디는 건 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수분이 이동돼서 터져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역시 폭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단지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이런 건 탁월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아예 그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잉여수, 자유궁극수라든가 또는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물들은 얘가 나가면서 길이 막혀 있을 때 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초기 파괴는 줄어드는데 결정수 빠져나가는 건
그거는 결정수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섬유 강화 콘크리트를 쓰면 낮은 온도에서 그 섬유가 녹아버리니까 녹아버린 데가 좀 빵꾸가 나게 되면 글로 유효하게 내부에 있는 잉여수들이 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폭렬을 방지한다고 해서 계산상 폭렬 방지용으로 폴리프로필렌을 집어넣는 케이스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함유량 등등에 대한 참고를 적어놨기 때문에 화재 시엔 폭렬이 일어난다. 폭렬도 일종의 균열과 같은 형태로 일어난다. 아예 초기에 자유홍국수, 잉여수가 빠져나가게 만들면 그래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이 콘크리트를 깨먹지 않으려면 통로를 만들어주는 폴리프로필렌 등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섬유 또는 메탈라스나 와이어 메쉬 등으로 보강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파이어 베리어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때 보니까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어디 교과서가 있어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전혀 이 넓은 범위에서 그저 화재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폭렬에 대해서 그리고 방내화의 개념에 대해서 또 연료 환기 주변 개념에 대해서 기초적이기도 하지만 직접 한번 써내려 가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불분명해서 스토리텔링이 어려운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다음 이제 뭐 이것도 기본적인 얘기인데 연기에 대한 거잖아요. 연기에 대해서는 뭐 0.01에서 10까지 마이크로미터가 있는 복합 혼합물이다. 뭐 훈소라네, 화염연소라네 이런 말이 있는데 화재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연기라는 게 대개 보면 입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연기는 물론 큰 입자도 나오지만 이 연소 중간 생성물일 때 특이하게 나오는 입자가 탄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활발하게 연소되는 한쪽에서 묻어 나올 때는 아직 연소엔 이르지 못했지만 고열로 열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밀입자가 말 그대로 입자 형태로 날아다니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이게 결국은 수체 일종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라는 게 카본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게 까맣게 검댕이 같이 생겨서 나온 거를 옛날부터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가마라 그러거든요, 가마. 그래서 가마솥 그러면 숯이 이렇게 그 끓음이 묻어서 검다 그래서 가마솥이고요. 이런 게 꼭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이게 언어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도 가마타에서 까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숯을 영어로 SOOT, 그냥 우리말에도 숯인데 역시 우리말에서 영어로 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역이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냐 하면, 뭔가 공중에 입자가 떠다닐 때 그 입자를 잡으면 그 입자가 카본이라고 하면 얘는 거기가 연탄 공장이 아닌 한은 이건 화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온도로 보면 좋죠. 온도로 보면 좋지만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뭔가 시커먼 게 나오는데 탄소다. 이건 어디선가 지금 불이 나서 탄소가 흘러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탄소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려면 이제 입자라든가 뭐 이런 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분석 장비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분석 장비들이 이게 어떤 가스화가 된 다음에 또는 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분포가 된 다음에 그 공기의 굴절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런 하여튼 뭐 그런 분석법이 있어요. 또 거기에 무슨 에너지를 줬을 때 나오는 파동, 이런 파동을 봐가지고
대개 뭐 무슨 적색편이 얼마 되니까 이거는 무엇일 것이다 해서 이렇게 쫙 분류를 해내는데, 그렇게 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전부 다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죠. 그래프를 전부 이렇게 그 방마다 놔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입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면 참 화제를 빨리 알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입자 크기를 재자. 근데 입자 크기 재는 게 대단히 비싸게 드는 골치 아픈 거였었는데, 여기에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가 이렇게 튀겨 나가면서 입자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 패턴을 봐서 입자 크기를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이 매우 싼 값에 흔하게 개발이 됩니다. 꼭 이런 분야에서 쓰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기를 샘플링을 해서 얘를 가져와서 입자 크기를 봐서 입자가 0.01이면 이거 화재 경보를 내보내자. 그럼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링겔선 비슷한 선을 주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깔아주고 여기서 공기를 쭉쭉쭉쭉쭉쭉쭉 빨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메인에서 딱 재서 알갱이가 이거 0.01 마이크로미터인데 하면 이때는 화재 경보 내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수증기라든가 뭐 이런저런 게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화재 시에만 나오는 밀입자 분석을 통해서 경보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공기 흡입형 감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너무 작은 걸로 딱 연기를 정해버리면, 잘못해서 초기에 정말 작은 게 잡히지 않으면 너무 감지기가 신중 모드를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웬만큼 크면 그래도 먼지보다 작을 확률이 있으니까 경보 내보내자 해서 입자 크기를 좀 큰 걸 선정하면 감지기의 민감도는 훨씬 민감해지죠. 웬만하면 우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걸로 가면 이거는 비화재보의 가능성은 작지만 민감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그 공간의 현실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기의 입자 크기를 봐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광전식이죠. 우리 이온화식은 안 나오니까 제품으로. 광전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암실 속에 연기 뿜어놓고 여기에 라이트를 비추고, 이게 다 암실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아주 약하게 비치면 이 빛이 벽에 흡수돼서 까만색 흡수돼서 평상시엔 그냥 거의 반사광이 없기 때문에 내부가 깜깜하다가 연기 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거짓말같이 입자가 하얗게 보이는 이 빛이 반사돼서 이 반사광을 잡아서 연기가 들어왔구나 하는 거를 이 발신하는 이른바 연감지기가 있죠. 이거는 암실 그러니까 챔버를 이용한 그 빛이 없는 챔버를 이용한 광전식 열감지기가 되겠는데요. 왜 광전식이란 말을 쓰냐면, 광전이란 말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반사광을 전기로 바꿔서 반사광이 세면 연기 많이 들어온 거고 약하면 연기 조금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빛을 전기로 바꿔서 그 세기를 가지고 경보 내려야 돼서 이거를 광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가 이제 큰 건물이 있을 때 양쪽으로 띄워놔서 한쪽에서 빛을 발사해서 발사한 빛이 원래 10이라는 강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8이라는 강도로 들어오게 되면 사이에 엄청나게 뭐 연기나 구름이 꼈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느 정도로 도달한 빛에 의해서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가, 전기에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이 미루어 짐작해서 연기의 존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도 광전식인데, 하나의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암실 챔버를 이용해서 빛을 쏘는 쪽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쪽이 나누어져 있어서 분리형 광전식
연, 감지기 뭐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연기를 감지하는 방법 등등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형이라든가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비디오 B인가? 비디오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 안 나네. 비디오에 의한 화재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불이다 하는 걸 알아내자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그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또 이 적외선이나 자외선 이 외자가 들어간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외자는 가시광선의 바깥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이 있고 빛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 해서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 중에서 가시광선이 있고 이 가시광선이 일정 파동 대역에 있기 때문에 이 파동 대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이렇게 되는 건데 한쪽은 빨간 쪽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적외선이고 한쪽은 보라색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자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한쪽은 열선이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또 그런 그 파동의 특성을 보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화재 시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또 착각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화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적외선 또는 자외선, 근데 주로 이제 열선 적외선에 의해 가지고 패턴을 많이 보는데 어느 정도로 열선이 나온다. 그런데 그게 눈으로 봐서 빨간 거는 그냥 페인트 색깔이 빨간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열이 나올 때 나오는 열선이 나온다. 그러면 화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열선, 열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이거를 그 가지고 판단 내리는 거 우리가 불꽃 감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는 불꽃이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이 감지기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지기 눈에 보이는 거 우린 비디오라고 안 그러죠. 그건 센싱이죠. 근데 사람이 눈으로 봐서 보이는 걸 비디오라고 그러죠. 이게 비데오가 아니라 비디오라고 쓰죠. 안 봐도 비디오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비디오는 그래서 주로 뭘로 잡는 거냐 하면 직접 불꽃을 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불꽃이 조금 해도 연기가 엄청 크고 연기가 먼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 감지에 신경을 쓰는 거다 보니까 이 비디오는 연기를 감지해야 되는데 이 연기가 뭐예요? 이게 이 연기가 그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수증기 같은 것들이 혼동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지하철역에서 연기만 나면 바로바로 신고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전 세계에 없는 매우 친절한 플래카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수증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하도 사람들이 그냥 신고하니까. 그래서 돈 좀 더 드리면 그 수증기도 흡착시킬 수 있는 걸 또 만들 수 있을 텐데 일단 플래카드 한 장으로 참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이 연기인지 수증기인지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연기하고 수증기는 뭐가 다르냐면 거동 특성이 다릅니다. 수증기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지만 연기는 상당히 빨리 올라오는데 연기도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움직일 뿐더러 또 연기라는 게 이 습도가 높을 때는 연기의 알갱이들이 핵이 돼서 이게 이 주변의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는 씨와 같이 돼서 갑자기 또 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증기에 연기 입자 지나가면 안개같이 빡 이 불투명한 부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연기들이 이동하는 패턴이 어떨 것인가를 계속 학습을 시키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연기의 경계면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이동 속도, 그다음 또 연기가 확산되어 가는 패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패턴을 집어넣어서 이런 패턴의 몇 퍼센트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면 연기라고 신호를 보내라 하는 그런 그 CCTV 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화재를 판정하기 위한 기술들이 꾸준히 발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은 또 만들어져서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한 시험 기준은 없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컴퓨터 기술, 패턴 인식 기술, 또 나가서 AI나 이런 그 러닝 기반의 기술들이 빅데이터나 이렇게 점점점 발달이 되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비디오 스모크 디텍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군데에서 활발히 되진 않지만 생산을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쿠팡 사고와 같이 화재가 났는데 그 CCTV는 화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그 CCTV를 보면 이제 영상이 좋을 땐 화재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화재 부위가 밝아지기 때문에 CCTV만 있으면 영상은 잡힙니다. 그게 불이니까. 그런데 그 CCTV 화면을 보는 사람이 방재센터의 근무자가 제대로 볼 수 있거나 비상시에는 자기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연결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나는 걸 CCTV는 찍고 있었고 감지기는 잡았는데 진짜로 불났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할 때까지 이게 불이다 아니다 하느라고 20분 이상이 지나고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말이죠. 그죠? 사실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CCTV의 영상으로 그대로 비디오 해석 기능을 붙여버리고 여기에서 화재라고 인식이 됐을 때는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바로 메인 화면에 이걸 팝업을 시키고 이건 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구나 생각해서 이미 이런 게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활성화를 시켜서 시스템을 묶어줘야지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